안녕하세요. 송무희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11차 시로 상수와 변수가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1상수 대 변수, 2변수란, 3변수 이름 지정하기, 4변수 사용하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운 학습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학습하기 전 먼저 지난차 시 10차 시 파이썬 시작하기에 대한 복습하기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딩 언어는 문법이 간결하고 대화형이므로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에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은 python.org 이 사이트에서 아이들을 다운로드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서는 두 가지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데 먼저 쉘 모드라고 해서 쉘 모드에서는 한 문장씩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을 대화형이라고 합니다. 한 줄 명령어 적고 그리고 엔터키 침으로써 결과를 바로 활용하여서 대화하듯이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이썬 아이들에서는 스크립트 모드를 제공해서 코드를 파일로 저장한 후 일괄로 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또한 code.visualstudio.com에서 VS 코드를 다운로드하여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VS 코드에서는 파일을 생성 후 코드를 입력하고 일괄로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으로서는 콜앱이라는 파이썬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콜앱에서는 코딩 도구를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이트에서 명령어를 작성하고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콜앱.research.google.com 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접속해서 바로 코드를 작성하고 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본격적으로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라 그러게 되면 값이 변하지 않는 숫자, 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는 고정된 값, 그러니까 현상에서 발생한 그 값 자체, 그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값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는 숫자, 문자, 그것이 바로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의 종류로는 정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 그리고 문자형 상수, 문자형 상수다 그러게 되면 한 글자 혹은 한 글자 이상의 문자, 숫자 혹은 기호 등이 나열된 데이터의 묶음, 우리는 이것을 문자열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해주게 되는데, 그리고 특히 문자의 표현에서는 정수나 실수하고는 또 구분되게 단따옴표 혹은 이중 따옴표로 묶어서 또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 먼저 정수형 상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형 상수다 그러게 되면 소수점이 없는 숫자, 엄수, 영, 양수로 구성된 숫자를 우리는 정수형 상수라 그러게 됩니다. 정수형 상수에서 또 작성할 때 주의점으로서는 숫자가 커질 때 우리는 구분하기 좋도록 세 자리마다 콤마를 돈다거나 이러게 되면은 이거는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적을 때는 숫자 그 자체로만 적어야 됩니다. 이 콤마를 적는다거나 이러면은 오류, 에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로만 작성해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고요. 숫자의 또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숫자는 진수에 따라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10진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10, 200, 3000, 또 4만,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어주는 숫자 10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8진수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8진수인 경우일 때는 숫자 앞에 이게 제로입니다. 제로와 영문자 5, 숫자 0과 영문자 5로 또 이렇게 앞에 붙여져 있으면 이거는 뒤에 나오는 수치가 8진수임을 또 암시하게 됩니다. 또 16진수인 경우일 때는 0x, 숫자 0과 영문자 x가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숫자는 바로 16진수임을 또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구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컴퓨터 안에서는 이렇게 8진수, 16진수, 2진수 또 이런 숫자들도 또 나오게 되고요. 그런 숫자를 구분해 줄 때는 이 숫자 앞에 구분 글자들을 붙여준다는 거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형 상수는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 우리가 여기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요런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실수형 상수라고 합니다. 여기 앞쪽에 소수점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앞에 0이 생략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역시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형 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 문자형 상수, 문자 혹은 문자열 상수. 문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문자가 되고요. 캐릭터. 그 문자가 2개 이상 나열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자열이 나열되어져 있다라고 스트링 해서 문자열이라고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제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보죠. 이건 이제 문자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문자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문자 앞과 뒤에 인용 부호인 이중 따옴표 혹은 단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얘가 있습니다. 그죠? A1, Hello World, Python 이렇게 이중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뒀습니다. 그때 이 숫자 1에 또 따옴표가 붙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취급이 되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따옴표, 단 따옴표 동일하게 문자를 구분시켜주는 인용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단 따옴표를 사용하던 이중 따옴표를 사용하던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해주면 됩니다. 단 주의점으로서는 따옴표는 앞에 붙여졌는 거와 뒤에 붙여진 거는 반드시 동일한 따옴표여야 됩니다. 두 따옴표를 혼용해서 사용한다거나 앞에는 이중 따옴표, 뒤쪽에는 단 따옴표 안 됩니다. 같이 동일한 따옴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따옴표 안에 우리가 강조해주기 위해서 또 따옴표를 준다거나 또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동일한 따옴표를 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 전체를 묶어주는 거는 묶어주는 거대로 또 구분되어지게, 또 강조해주는 거는 강조해주는 것으로 또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짝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형 상수에서는 이 따옴표가 모두 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확장하여서 단 따옴표 3개를 또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고요. 이중 따옴표 3개를 또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쪽은 우리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익숙지 않아서 그죠?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형태는 단 따옴표를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중 따옴표를 붙여주는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따옴표가 붙여지는 경우일 때, 숫자 같은 경우일 때, 그죠? 이 숫자에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문자가 됩니다. 이게 따옴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단 따옴표가. 그러면 3과 6이라는 이 각각의 문자가 같이 연결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문자 같은 경우도 숫자로서 우리가 숫자를 사용한다 그러게 되면 이 숫자는 연산에 사용이 되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는 거거든요. 문자는 연산은 할 수 없는, 그냥 문자는 문자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도 연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또 우리 학번, 또 우편번호 이런 경우는 숫자이지만 그 숫자로서의 연산에 사용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각 자릿수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또 숫자와 구분이 되어져서 또 용도에 맞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다 그러게 되면은 변수, 베리어블, 다양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죠? 자료값을 저장하기 위한 주기억장치 일부 공간이 해당됩니다. 공간이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상수와 달리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값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서 그죠? 그 공간 자리에 값을 우리가 다른 값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변수다 그러게 되면 값을 담는 공간, 그릇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든다는 것은 숫자나 문자열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가방에 물건을 보관하고 이럴 때 이제 이 가방이 바로 변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 바로 데이터, 값,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수가 바로 되겠죠. 그죠? 컴퓨터에서는 이 가방이 변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물건이 값에 해당이 되는 또 그런 어떤 글로 이렇게 대칭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변수의 자료를 저장하고 그 변수의 자료를 참조하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변수라고 우리가 용어를 말하니까 수학과 또 연관이 되죠. 그죠? 우리 수학 방정식에서 변수라는 또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x 더하기 y는 3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x와 y를 우리는 어떤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해서 변수라고 해줍니다. 컴퓨터에서도 역시 변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수학의 변수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그래도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은 수학에서는 변수가 변하는 값에 해당이 되지만 컴퓨터에서는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라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이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억 공간에 공간을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공간을 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간을 구분 짓는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정된 변수 이름으로 기억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리고 그 할당된 공간에 자료를 저장하게 됩니다. 변수명이다 그러면은 그죠? 주기억 장치 주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 혹은 식별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우리 컴퓨터 안에서 값을 저장하는 곳은 주기억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주기억 장치는 그 공간에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단위로 나누어져 있고 그 한 바이트 단위로서 주소가 또 다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주소가 숫자 16진수로 또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할 때 이 주소 번지에 내가 A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1279번지 A를 저장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기억장치에 있는 이 주소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소 대신에 내가 기억하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수 이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수 이름을 주고 그래서 만약에 변수 이름을 내가 B라고 주었다. 그렇게 되면 이 B 자리에 A를 저장하시오 라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B라고 이름 줬다 그러면은 메모리에 이런 B라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할당을 받습니다. 이름을 B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를 저장하시오 그러면은 A라는 값이 하나의 상수값으로서 이제 입력되어 들어오면은 이 A가 B 자리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내가 이 A가 저장이 된 이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B라는 이름을 참조해서 B를 이용해서 이 A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사용한다 그러게 되면은 먼저 변수 이름을 작성하고 여기에 값을 담으면 이때 값을 담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할당한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값을 대입한다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기억장치에 이제 그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프로그램과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할당한다라는 이 용어를 우리는 더 프로그램적으로는 더 어울리기 때문에 이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할당된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죠? 그리고 또 이 변수에는 기존의 값이 있는 경우에 내가 새로 다시 값을 입력하면 이전 값은 지워지고 새로 입력한 값으로 또 변경이 됩니다. 항상 변수 자리는 최근에 할당된 그 값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변수 이름을 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이제 지정하는데, 이름을 지정할 때는 또 우리가 막무가내로 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름을 주는 규칙이 있고, 또 이름을 사람에 맞추어서 또 보기 좋게 또 부르기 좋도록 또 적절한 이름들을 지정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에서의 변수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정할 때 규칙이 있고, 또 그 변수의 역할에 맞추어서 또 적절하게 이름을 또 줘야 됩니다. 그때 먼저 변수명을 주는 규칙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변수명을 주는 규칙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변수명은 영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로서는 아래 밑줄의 조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아래 밑줄은 우리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르고 아래 밑줄 하이펀 그 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백, 그리고 또 그 외로 이 앰퍼센트 별표 우리가 Shift 키 누르고 숫자 위에 있는 글자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특수 문자는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문자 바로 위에 적은 영문자, 숫자, 그리고 아래 밑줄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적절하게 보기 좋은 이름을 이제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나 내장 함수, 표줄 모듈명은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이미 내정이 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름들을 우리는 키워드 혹은 내장함수, 표준 모듈명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변수명으로서 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명칭은 여기서 명칭이 바로 이제 변수 이름 10글자가 되겠죠. 그때 대문자, 소문자는 다른 글자로 구분합니다. 다른 글자입니다. 우리가 키보드 찍을 때 대문자, 소문자 다르게 찍잖아요. 대문자 찍을 때는 Shift 키 혹은 캡슐락 키 눌러가지고 대문자 찍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서도 대문자, 소문자는 다른 글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 값들마다, 키보드마다 값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것도 주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 줘야 될 점이 첫 글자로는 숫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문자 그리고 아래 밑줄만 가능합니다. 첫 글자로는 숫자 안 된다라는 거 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글, 한자 또 사용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영어권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서 또 숫자, 아래 밑줄 요걸로만 사용을 하고요. 한글, 한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서 파이썬 변수는 또 별도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 자료형을 지정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런 특별한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료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상수할 때 이 정수형이다라는 거, 실수형이다라는 거, 문자형이다라는 거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컴퓨터에서는 그죠? 정수, 실수, 문자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정수, 실수, 문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다른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는 이 자료형을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래도 사용자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변수를 지정할 때 특별히 정수, 실수, 문자 구분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값에 따라 데이터 값이 이 변수에 할당될 때에 자료형이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지정을 하고 만약에 1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죠? 이런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변수는 정수형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B라는 이 변수명 자리에 3.14라는 이 원주율에 해당되는 값을 내가 대입을 했다. 할당을 했다. 그렇게 되면 B는 또 실수로 3.14 실수잖아요. 소수점이 있으니까 그죠? 실수형으로 또 그 자료형이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실행 중에 이 변수의 자료형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서에서도 A의 정수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A 자리에다가 다시 1.1이라는 값을 다시 할당을 했다. 그러게 되면 그 전에 1은 없어지고 항상 변수는 최근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1.1 이제 이 실수가 대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A는 실수형으로 이제 자료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에 따라서 자료형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적 자료형, 다이나믹 타입이라고 또 우리 파이썬에서는 또 이렇게 용어를 또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변수는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값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죠? 어쨌든 값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 안에서 메모리상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변수가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d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변수 자체를 또 메모리상에서 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변수 자체가 나는 아예 필요가 없다. 프로그램상에서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럴 때 del을 사용해서 변수를 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변수명에 대한 이런 간단한 예와 또 어떤 간섭적인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이 이름으로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A, B, X, Y, L, J, STR, 애니멀, 컴퓨터, 에이지, 섬 뭐 다 변수명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변수명을 줄 때는 그죠?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 변수 자리에 저장이 될 그 값이 뭐다. 그래서 변수명만 딱 보면은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데이터구나, 어떤 자료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평균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럴 때는 average라는 이름으로, 또 합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그러면은 sum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 높이 혹은 뭐 키, 그죠? 이 세로 길이에 대한 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height라고 이름을 준다거나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변수 이름만 봐도 야는 어떤 역할로 어떤 값이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의미 있는 것으로 주는 거가 좋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으로 주다 보면은 여러 단어를 합쳐서 또 주면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중간에 단어를 합쳤을 때는 중간에 아래 밑줄을
이용해서 또 두 단어가 합쳤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 주는 것도 좋은 이름을 지정하는 또 규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번이다 했을 때 스튜던트 ID하고 스튜던트가 합쳐졌습니다. 그죠? 그럴 때 아래 밑줄로서 같이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예약으로서 파이썬에서 지정한 예약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또 미리 선점한 단어, 그죠? 이런 것들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거 다 내가 암기를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다 보면은 그죠? 그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이러한 이제 키워드들, 파이썬이 특별하게 또 어떤 용도를 가지고 또 사용이 되는 또 이런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은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 변수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변수의 값 저장하기. 그죠? 동일한 변수에 계속 값을 할당하면 최종 마지막에 할당된 값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앞쪽에가 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죠? 앞쪽에는 변수 이름. 그리고 동호, 그죠? 우리가 키보드에서 동호라고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동호가 아니라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라고 우리가 말해줍니다. 대입 혹은 할당. 이 뒤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앞쪽 변수 자리에다가 할당하라, 대입하라, 저장하라,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는 반드시 값을 담는 변수가 와야 됩니다. 다른 값이 온다거나 또 수식이 온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두 개의 변수에 동시에 또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변수 1, 하고 변수 2 순서대로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동호를 적고 그리고 순서대로 또 지정된 값을 줍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맞춰서 이 값 1이 앞쪽에 있는 변수 1로, 값 2가 그 다음에 있는 변수 2로 각각 저장이 되고 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또 이렇게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이고 또 장점이고 또 어떤 그 명령 라인을 그죠? 코드 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기호 동호의 의미가 다시 나옵니다. 그죠? 오른쪽의 값을 왼쪽 변수로 넣는다라는 의미, 할당, 대입 혹은 저장이라는 거 다 같은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앞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에 정렬을 한다거나 또 어떤 값을 대체한다거나 이제 이럴 때 두 개의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 이 값을 바꾸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A에 100이 저장되어져 있고 B에 2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다시 두 개의 값을 교환해서 B에는 100이, 그죠? B에는 200이, A에는 100이, 그죠? 이렇게 값을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을 교환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하나 이렇게 더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템프면 템프라고 우리가 임시 공간이다 해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주게 되면은 거죠. 그러면은 A의 값을 먼저 이 변수 자리에다가 이 임시 변수 자리에 옮겨 놓고 B를 A에, 그리고 그러면 B가 이제 비워졌습니다. 그죠? 그때 템프에 있는 것을 이제 B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 가장 정통적인, 가장 일반적인 방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100, 만약 B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임시 변수 템프라고 하나 이름 주고요. 그래서 A의 값을 템프에 줍니다. 그리고 B의 값을 A로, 그리고 템프의 값을 B로, 그죠? 그리고 A 출력, B 출력 해보면은 이제 값이 교환이 되어졌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임시 변수를 둔다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그죠? 두 개의 값을 바로 또 간단하게 명령어 한 줄만으로 또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 보면은 그죠? A에 100, B에 200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A, B 한 번에 두 개의 값을 할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B의 값을 A에, 그죠? 그리고 A의 값을 B로. 그러게 되면 이제 바로 값이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 A를 출력하면 200, B를 출력하면 100 이렇게 값이 교환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한 줄만으로, 명령 한 줄만으로 또 값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또 잘 기억해 두면 차후에 또 유용하게 또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수에 사용해서 변수는 또 연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 연산에 그죠? A와 B 변수가 되겠죠. 그죠? 두 개의 값을 더해서 result라는 또 변수의 자리에 또 저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값 더해서 리절트의 값이 이제 결과 되는 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변수는 한번 값이 담겨지면은 계속 그 값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수의 값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값을 내가 다른 자리, 이렇게, 리절트라는 곳으로, 그죠? 넘겼다 해서, 그죠? 그 변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와 B가 되는 결과값이 리절트라는 이제 변수에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때 나 리절트를 한번 출력해서 결과를 알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 출력문 프린트를 사용하고 괄호에 이 변수명을 주게 되면은 결과값이 또 출력이 됩니다. 또 프린트 이 구문에서는 또 변수와 또 출력문의 형식에 따라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시켜 줄 때, 그죠? 또 우리 변수명을 또 이렇게 포함하고 또 출력문의 형식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쭉 지금 적었는 거 보면은 그죠? A,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라는 기호는 문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는 항상 인용 부호, 단따옴표 혹은 이중따옴표 붙여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중따옴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 그 다음에 등호, 또 문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따옴표, 리절트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은 바로 이렇게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A가 가지고 있는 값, 그 다음에 B가 가지고 있는 값,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값이 전체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변수의 사용 오른쪽에 보면은 그죠? A의 100 그리고 B의 20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더해서 리절트에 합했는 값이 담겨집니다. 그리고 리절트를 출력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은 두 개 값 100, 200 더했는 값 30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서 그 A와 B 계산 그 공식까지도 같이 나는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프린트 구문 안에 A, 그죠?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값, 그죠? 그리고 더하기 기호,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값, 그리고 등호 기호,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엔터키 치면은 100 더하기 200 더하기 했는 결과, 그죠? 요거 더하기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고, A는 A 100을 찍고요, 그죠? B. 그 다음에 리절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어 나오는 거죠. 문자열 같은 경우, 그죠? 여기에서는 변수 자리에 문자열을 저장을 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그러면은 네임 그레이트는 바로 문자열을 담고 있는 문자형에 해당이 됩니다. 단따옴표 혹은 이중따옴표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단따옴표, 그죠? 바로 문자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출력하고 싶다. 출력문을 사용해서 네임 더하기 님 더하기 그레이트. 항상 문자는 단따옴표 혹은 이중따옴표, 그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는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에서는 이 플러스 기호는 이 name과 님, great라는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name에서는 변수기 때문에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홍길동님, 그 다음에 여기 님이 한 칸이 띄워졌기 때문에 저기도 한 칸이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great가 가지고 있는 값, 안녕하세요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변수의 삭제. 그죠? 변수가 더 이상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변수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때 변수를 삭제하는 거 바로 d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변수는 일단 생성이 되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메모리에 남아 있어서 값을 유지하게 되는데 나는 더 이상 변수가 사용이 되지 않아서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del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변수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변수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쉘 모드로서 얘를 한번 했습니다. x의 2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x를 출력하게 되면은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쉘 모드에서 del 하고 변수명을 줬습니다. 바로 x라는 변수를 메모리상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엔터키 치면은 화면엔 달라지는 건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그 변수 x가 메모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x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 x는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죠? 이 x가 뭔지 모릅니다. 위에서는 2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졌기 때문에 x 하게 되면은 이 x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거되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류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name x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수를 이제 제거했을 때 우리 del이라는 명령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거된 이 변수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이런 점을 또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할 코드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제 및 조건을 보겠습니다. 가로 20, 세로 20인
두 개의 정수 값을 사용하여서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는 가로, 세로 두 개의 정수를 동시에 변수에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두 개의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이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개의 값을 저장하려면은 그 값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고 그 그릇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또 변수 이름을 또 지정하려면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려서 변수 이름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름이 이제 정해지게 되면 변수에 가로, 세로 두 개의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로는 20, 세로는 30이라고 이렇게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값을 담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그 값을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 계산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식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작성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면적 구하기 식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면적을 구하게 되면 면적을 구했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결과값을 저장할 또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면적을 저장할 변수를 또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면적을 이제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출력해 줘야 됩니다. 그때 이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출력 함수 프린트를 사용해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 프로그램은 항상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리된 그 순서에 맞춰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들 또 규칙들을 적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 해결 과정을 우리가 또 도표로서 순서도로서도 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그죠? 먼저 시작이라고 해서 둥근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지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변수를 지정하고 또 그 변수에 각각 또 주어진 값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계산했는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주석을 작성해 주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프로그램 그 문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두 줄 이상일 때는 단따옴표 3개를 연속적으로 시작하는 위치에 또 끝나는 위치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요거는 프로그램 주석으로서 설명문으로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가로 20, 세로 30인 사각형의 면적 구하기 그리고 변수명은 가로를 위드스로 세로를 하이트로 그리고 면적을 에어리어로 각각 변수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에 동시에 값을 할당하는 거 그죠? 우리 파이썬에서의 변수 그 값을 저장하는 그 형식에 맞추어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결과.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모니터 상에 사각형 면적 600이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는, 그죠?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먼저 변수의 가로, 세로 값 저장하기. 그래서 width, height. 동시에 값을 저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줄에, 그죠? 콤마로 구분하면서 변수명, 그리고 할당할 값 20, 30 순서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20이 width에 30이 하이트에 저장이 되고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값이 할당이 되어졌으니까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면적을 구하는 것은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적 구하는 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width 곱하기 height. 그러면 이 결과값이 에어리어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런 형식으로 출력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출력하기 출력문 형식입니다. 프린트라는 출력 함수 그리고 괄호에 출력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먼저 문자 사각형 면적이라는 이런 문자를 출력을 하고 결과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따옴표 안에 사각형의 면적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인용 부호로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요 글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콤마로 이제 구분하면서 그죠? 이제 면적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면적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변수에 저장된 값을 참조해서 이렇게 6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어려운 듯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죠. 그죠? 제일 먼저 우리 변수 지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변수. 그죠? 이게 1단계. 그죠? 그리고 변수 지정이 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그 값을 변수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값 할당하기. 그죠? 그래서 값이 할당이 되면은 그다음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해결 과정,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면적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면적을 구하는 식을, 수식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죠? 수식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를 내가 모니터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계산으로만 끝났다 그러면 컴퓨터에 값만 저장이 된 거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출력. 이런 단계. 프로그램의 코딩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그죠? 항상 요 단계, 요런 과정을 잘 알아두시면은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그죠? 요 과정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응용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충분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 구하기, 어떤 변수와 상수, 여기서 우리 상수 20, 30 이런 것이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위드스, 하이트, 에어리어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 주는 거,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변수를 주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와 변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 현상에서 발생한 그 값 자체, 그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수에는 대표적으로 정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 문자형 상수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문자하고 문자일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인용 부호인, 이중 따옴표 혹은 단 따옴표를 사용해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자라고 간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변수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죠?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그릇과 같은 것으로 값을 할당한 후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값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이름을 가지고 장명하는 규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변수명은 영문자, 숫자, 아래 밑줄의 조합으로 작성이 되고 공백이나 그 외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나 내장함수, 표줄 모듈명으로 또 내정이 된 또 그런 이름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명칭은 대소문자를 또 구분합니다. 또 첫 글자로는 숫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숫자, 문자, 또 정수, 실수 어떤 것이든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차시 공부한 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대한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그죠? 답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답은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풀어본 결과와 답하고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 잘 이해가 되었었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우리 11차시 상수와 변수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